당신이 언젠가는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지원 의사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서울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눈발이 강남의 번화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서지원은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민호 의사는 뻣뻣한 자세와 굳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외과 의사로 의료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실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모르는 것은 바로 그 순간 민호가 다른 종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작된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지원이 임신한 아기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원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검은 코트 위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했네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원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이냐? 지원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물었잖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고. 지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로 향했습니다. 당신 아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구겨진 종이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DNA 검사 결과야. 내가 불임이라는 결과.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왜 이런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잘못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민호는 그것을 그녀의 손에서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3년 전에 건강검진 때 알게 된 사실이야.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는 이렇게. 지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검사 결과가 틀렸을 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민호 씨, 제발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누구 아이야? 혹시 박 교수? 아니면 그 자상한 척하는 응급실 과장? 누구의 아이냐고? 민호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밖에 없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기적이에요. 우리의 기적?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기적? 내가 바람 피운 게 기적이야? 그는 갑자기 지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파요. 민호는 개의치 않고 그녀를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원이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나가. 민호 씨, 제발. 밖 너무 추워요. 내일 아침에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요. 이건 분명 오해예요. 민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병원 이사회에 불륜 혐의로 고발하겠어. 지원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남편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낯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옷이라도. 민호는 옷장으로 가서 그녀의 몇 벌 옷을 무작정 꺼내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현관문 밖에서 이웃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날 배신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배신자. 민호가 이웃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원은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배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몇 벌의 옷과 지갑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눈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배를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없었고 친구들은 민호와 결혼한 후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주세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지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5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창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이미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뱃속에 3명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 세 아이들이 자신을 내쫓은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서울의 밤. 지원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5년의 침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해 앞바다의 작은 섬 금오도. 새벽 안개가 바다 위로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보건소 옆 의사관사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원의 손이 습관적으로 알람을 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작은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누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 새쌍둥이 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항상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조금만 더 자, 민우야. 엄마가 아침 준비하고 올게. 지원은 민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서울 대형 병원의 유능한 내과 의사였던 그녀는 이제 금오도 유일한 보건소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5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동시에 3가지 보물을 주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오도는 서울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 선생님 또는 새쌍둥이 엄마로 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민석 형이 내 옷을 또 빼앗았어요. 민준의 불평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아, 동생 옷을 돌려줘. 오늘 또 늦겠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밥과 김치, 간단한 반찬을 담았습니다. 약병에서 민우의 감기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약은 그녀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들 일어났니? 지원이 방으로 들어가자 새 아이가 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똑같은 표정. 하지만 그녀는 단번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석, 첫째. 항상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책임감 있는 아이. 민준, 둘째.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아이. 그리고 민우, 막내. 건강이 약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 세 명 모두 왼쪽 팔에 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썹. 그녀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눈썹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섬축제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금오도 풍어제야. 엄마가 일 끝나고 데리러 갈게. 하지만 그 전에 병설 유치원에 가야지. 아이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원은 민우의 감기약을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갑자기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은 점점 더 자주 나왔습니다. 5살이 되면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원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슬픔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학교 버스가 오자 아이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지원은 현관문에서 그들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버스 창문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원은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금오도의 유일한 보건소는 섬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찾는 작은 시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생계의 원천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보건소 간호사 김미영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바로 왔어요. 지원은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원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노인들의 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진료를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항상 보건소 뒷마당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해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끔 서울 방향을 바라볼 때면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가 그녀를 내쫓은 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선생님,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태풍 소식이 있대요. 미영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쪽에서 태풍이 온다고 하던데 그날 오후 예상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그 세기가 강해졌습니다. 지원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우의 면역력은 습한 날씨에 더 약해지곤 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요. 김옥순 할머니 방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미영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원은 달려갔습니다. 보건소의 지붕이 낡아서 비가 심하게 오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원과 미영은 서둘러 김할머니를 다른 방으로 모시고 물이 새는 곳에 양동이를 놓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하네요. 지원은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보건소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산사태 경보입니다. 모든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십시오.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할까요? 모두 침착하세요. 환자분들 모시고 1층 강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환자들을 1층 강당으로 모셨습니다. 지원은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원 선생님, 저 이장입니다. 학교는 안전합니다. 아이들이 대피소로 이동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근처에서 괴음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산사태 소리였습니다. 미영 씨, 제가 밖을 확인하고 올게요. 지원은 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녀는 비탈길에 있는 집 한 채가 흙더미에 반쯤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박영수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원은 본능적으로 그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을 열자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소리를 따라 안방으로 갔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방 절반이 흙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원 선생, 괜찮아?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지원은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는 자그마한 체구였지만 새 아이를 키우며 단련된 힘이 있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보건소로 돌아오는 길, 한 관광객이 그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미영과 다른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즉시 돌봤습니다. 지원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을까? 그날 밤 폭풍은 계속되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산사태는 없었습니다. 지원은 대피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섬 사람들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어떨까? 보건소에 도착하자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보건소 입구에 서 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는 분명 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 선생님, 그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예요. 지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제 외할아버지세요.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원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왔구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덕분에 살았다, 선생님. 할아버지는 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 자식들이구나. 참 닮았네.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새쌍둥이에요. 그때 민우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 발작이었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가 보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지원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전문가의 손길로 민우를 진찰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원은 망설였습니다. 서울. 그녀가 5년 동안 피해온 곳. 하지만 민우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한 관광객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어제 태풍 속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는 사진 써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원에게 말한 뒤 그 관광객은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쌍둥이군요. 너무 귀엽네요. 민석을 가리키며 말하는 관광객에게 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이 유명 의사의 잃어버린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도 아직 그들이 3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 메디컬 센터. 화려한 조명과 현수막으로 장식된 기자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단상 위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눈빛은 승리의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원장은 획기적인 심장수술법 개발로 국내 의료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우리 병원의 자랑이자 국민 건강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값진 성과입니다. 병원 이사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5년 전 그는 단순한 외과 의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강남 메디컬 센터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병원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습니다. 민호 씨, 자랑스러워요. 단상 아래에서 정혜원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새 아내였습니다. 32살의 혜원은 우아한 자태와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한 여성이었습니다. 병원 행정부 차장으로 민호와는 3년 전 한 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나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민호가 답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였습니다. 혜원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남편의 승진을 위해.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순간에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성공적인 경력, 아름다운 아내,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여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사실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에 대해. 5년이 지났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런 밤이면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우 이사님이 축하 전화를 하셨대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장이 되면 의료 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대요.
민호는 대화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직접 전화를 다 하셨어. 우리 가문과 김 이사님 가문은 오래된 인연이 있으니까요. 혜원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형부가 김 이사님 밑에서 일하기도 했고, 민호는 이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혜원의 형부. 그는 항상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태영. 5년 전 그에게 DNA 검사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영이 요즘도 만나나? 혜원은 머뭇거렸습니다. 가끔 그래요. 혜원은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전 아내를 내쫓은 사건도 그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 태영이 보여준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남자로서 배신당한 민호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혜원이 민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영이 그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혜원 자신이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을. 민호 씨,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혜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혜원은 그의 인생의 안정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인맥과 지원 덕분에 그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정말 그를 배신한 것일까?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남 메디컬 센터 동료 의사였습니다. 민호야, 축하해. 근데 좀 이상한 소식이 있어. 민호는 휴대폰을 더 가까이 귀에 대었습니다. 무슨 소식? 김수진 기자 알지? 의료 전문 기자. 그 기자가 남해 쪽에서 뭔가를 취재하고 있대. 그런데 너랑 똑같이 생긴 애들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거야.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SNS에 어떤 관광객이 올린 사진이 화제래. 어떤 아이가 너랑 정말 닮았대. 사람들이 원장님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린대. 민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애가 있을 리가 없잖아.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업무 얘기야. 집에 도착한 후 민호는 서둘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SNS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올린 사진 속에는 태풍 속에서 노인을 구하는 여의사와 그녀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약 5살로 보였고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그와 똑같았습니다. 눈의 모양, 코, 입술, 심지어 눈썹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혜원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먹을래요? 민호는 황급히 컴퓨터 화면을 닫았습니다. 응, 금방 갈게.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민호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 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불임이었습니다. 태영이 가져온 검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지? 민호 씨, 병원장 취임식에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해 봤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원이 그를 속인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속은 것일까? 민호 씨, 응. 아, 미안. 그냥 내 입이 정장으로 할게.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태영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형.
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영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민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5년 전에 내가 가져온 그 검사 결과 정말 확실한 거였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그걸 물어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태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요? 이제 혜원 누나도 있고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과거는 그냥 묻어두세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의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당신 늦게까지 뭐해요? 혜원이 서재문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급히 넣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아니, 그냥 옛날 의료 기록을 좀 찾고 있었어. 혜원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자요.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금방 갈게. 혜원이 나간 후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남의 새쌍둥이를 검색했습니다.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서지원 남해를 검색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축하해요, 원장님. 남해에서 당신의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김수진 기자. 민호는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들? 복수형? 한 명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는 급히 다시 SNS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은 아까 본 소년이었고 다른 한 장은 또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는 또 다른 아이 역시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새쌍둥이.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박 의사였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정태영이 갑자기 도망쳤대. 혜원 씨가 직접 병원에 신고했어. 무슨 일이야? 민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이 남해에서 취재 중인데 그 애들이 새쌍둥이래. 3명 다 너랑 똑같이 생겼대. 민호의 시선이 책상 위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혜원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그는 깨달았습니다. 혜원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박 의사, 내일 취임식 내가 못 갈 것 같아. 민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가 내쫓은 여자가 새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그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가 버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해 금오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섬 전체에 퍼져 있었고 어부들은 이미 바다로 나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 뒤였습니다. 지원은 보건소 정원의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돈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듯이. 선생님, 전화 왔어요. 미영이 현관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원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서울대병원에서요. 이태준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지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태준. 지난주 폭풍 때 만난 박 할아버지의 손자. 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
그녀는 천천히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원 선생님. 이태준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시죠? 네, 다행히 할아버지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실은 민우 군 건강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지원은 긴장했습니다. 민우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본 민우 군의 면역력 상태가 마음에 걸려서요. 금호도 병원에서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더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침묵했습니다. 서울. 그녀가 5년간 피해온 도시. 민호가 있는 곳. 물론 걱정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보답으로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지원 선생님,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군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간다는 것은 과거와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그녀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사실 내일 응급의료선을 보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본인 병원 의료선을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지원은 놀랐습니다. 의료선이요? 네.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쌍둥이와 함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준비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민호를 다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은 학교가 끝나고 돌아온 아이들에게 서울 방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새쌍둥이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민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주는 흥분해서, 민우는 조용히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서울에 가면 아빠도 만날 수 있어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아버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민우의 병원 검사가 우선이야.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원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민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병원 검사지. 새쌍둥이 임신을 확인해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지? 그녀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 그 감정들이 모두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호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응급의료선이 온다는 소식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원과 아이들은 작은 가방만 챙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소리, 배가 왔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곧 바다에서 현대식 응급의료선이 항구로 다가왔습니다. 섬 주민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선에서 이태준이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선생님. 아이들도 다 왔네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선 안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은 흥분한 채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민우 군 검사를 시작할게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지원은 감사함과 동시에 약간의 의심을 느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녀와 아이들에게 이토록 친절한 걸까요? 그저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요? 태준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지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새쌍둥이를 키웠는지. 지원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외로움에 지쳐 박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어머니도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을 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지원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말하기 어렵지만 선생님의 전 남편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지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민호 원장.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사람이죠. 제가 아이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너무나 닮았거든요. 지원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서울로 데려가는 건가요? 그를 만나게 하려고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민우 군의 건강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병원장 취임식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내일 공개 행사로 강남 메디컬 센터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태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지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민호가 공개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요? 지금 아이들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민호 원장과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지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숨어 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생각해 볼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의료선이 서울 한강변에 도달했을 때 지원은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서울의 모습, 그녀가 떠나온 곳, 그녀가 버림받은 곳.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쌍둥이의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너무 커요. 민준이 흥분해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크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재미있는 곳에 데려갈게. 태준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5년 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메디컬 센터 앞 광장은 오전부터 북적였습니다. 새로운 병원장 취임식을 위해 의료계 인사들과 기자들, 그리고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축하 현수막과 꽃으로 꾸며진 무대 위에는 강민호 병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빛났습니다. 민호는 병원 안회의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의사 가운, 빛나는 명찰.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해에 있다는 새쌍둥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혜원이 그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긴장해서 그래. 사실 그는 긴장이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정말로 그의 아이를 낳았다면, 그가 정말로 아버지라면, 그렇다면 5년 전 그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요? 10분 후에 행사가 시작됩니다. 행사 담당자가 알렸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태영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가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대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의료계 인사들과 환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일부 방송국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뉴스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취임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의료계의 혁신을 이끄는 의사라는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강민호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여러 동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수진. 그 의료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긴 축사를 낭독했고 민호의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병원장 강민호 원장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들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종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에서 들려오는 강한 소음. 모두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응급의료선이 한강변 병원 선착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요 내빈이 오시나 봅니다. 행사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군중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의료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선착장에 접안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현수막이 휘날렸습니다. 민호는 연설을 멈추고 의료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료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의사가운 차림에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원이 의료선에서 내렸습니다. 민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인함과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3명의 작은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썹, 똑같은 표정을 한 채로. 새쌍둥이.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원과 아이들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놀란 표정, 동료들의 의문에 찬 시선, 그리고 혜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쌍둥이는 모두 그와 똑같았습니다. 눈, 코, 입, 심지어 그 특유의 눈썹까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아직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민호 씨, 지원이 무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내쫓은 날 밤 제가 안고 있던 아이들이에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죠. 불임이라고 했으니까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속았던 것입니다. 정태영이 가져온 그 DNA 검사 결과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녀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불임이라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이 아이들의 얼굴에 있네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지원, 나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혜원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5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진 것입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혜원은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민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아이 때문이에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왔어요. 민호는 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경계하는 듯했고 민주는 호기심이 가득했으며 민우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습니다. 나는 강민호라고 해. 우리랑 닮았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의 핏줄이었습니다. 그가 버린 가족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슬픈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민우의 면역력이 약해져서요.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지원, 우리 얘기 좀 해야.
나중에요.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에요.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놀란 표정의 동료들과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취임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이들. 그날 밤 모든 뉴스와 SNS에는 같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병원장의 추락, 새쌍둥이 스캔들로 뒤집힌 취임식. 하늘은 두 조각으로 갈라진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의 과거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서울대병원 소아과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지원은 민우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응급치료 덕분에 상태는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원은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있어, 민우야. 괜찮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아파 보였습니다. 취임식 현장에서 갑자기 면역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흥분과 긴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원은 급히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고 태주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원이 물었습니다. 태준 교수님이 병원 식당에 데려갔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민호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것이 통제 불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뉴스, SNS, 모든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우 상태가 어때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태준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의 면역 기능이 일반적인 것보다 더 복잡해요. 특수한 형태의 면역 결핍증인데 이런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치료요? 혈액 성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중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혈액이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혈액, 지원이 그의 말을 마쳤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민호 원장님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시 의존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니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원장의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이 많이 아픈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특수한 면역 상태, 필요한 치료, 그리고 아버지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 헌혈하겠습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태준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DNA 검사도 필요합니다. 민호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DNA 검사. 5년 전 그 조작된 검사 결과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검사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원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민호의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와 민우의 입 안쪽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고 민호는 곧바로 헌혈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부재를 단 하루라도 보상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지원은 병실에 남아 민우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희망까지. 민호가 정말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일까요? 몇 시간 후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원장님과 민우 군은 99.9999% 일치합니다. 그는 확실히 민우의 아버지입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쓴웃음이었습니다. 놀랍네요. 제가 5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원장님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는 지금 헌혈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어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원장님이 5년 전 보았다는 불임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태영이라는 사람이 조작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수요? 네. 어젯밤에요. 새쌍둥이 뉴스가 터진 직후에요. 그는 혜원 씨의 형부라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이 일을 계획했다고 자백했어요. 지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그녀를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조작된 거짓 증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을까요? 민호의 치료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혈액으로 만든 특수 약물이 민호의 몸에 주입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낙관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민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원 씨, 그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DNA 검사 결과 내가 불임이라는 것 모두 다 거짓이었어요. 지원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태영이 혜원의 형부였어요. 그들은 나를 이용했어요. 혜원은 내 지위가 더 높아지면 자신도 함께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계획에 방해가 된 거예요.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위해서?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내가 정말로 당신을 의심했어요. 태영이 가져온 그 검사 결과를 정말로 믿었어요. 내가 불임이라면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믿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의심될 수 있었나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원이 계속했습니다. 그냥 문 밖으로 내쫓았죠. 이웃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원은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5년 동안 모든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3명의 아름다운 아이들. 제가 놓친 그 모든 시간. 그들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웃음. 내가 그 모든 것을 놓쳤어요.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 당신이 그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제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게요. 지원은 일어섰습니다. 그 말 진심이길 바랍니다. 이제 민호에게 돌아가야 해요. 그녀가 떠나려 할 때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원은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지원은 뉴스 화면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의 동료 의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태영이 전부 자백했습니다. 5년 전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 그리고 혜원 씨와 공모한 것까지 모두요. 민호 원장은 이 모든 일의 피해자입니다. 지원은 쓰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자?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아이들의 행복뿐이었습니다. 민우의 병실로 돌아가자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민우의 상태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어요. 민호 원장님의 혈액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내고 있네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민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이제 더 편안해졌습니다.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민우의 몸은 아버지의 혈액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어쩌면 지원도 언젠가는 민호의 후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창 밖에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고 의사들은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병원 근처 태준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민주는 이미 서울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지원과 함께 병원에 와서 민우를 보았고 오후에는 태준이 병원 내 놀이방에서 놀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첫째답게 그는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지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가 완전히 나으면 결정할 거야.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사실 그녀는 돌아갈 곳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오도 아니면 서울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곳.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민우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내일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 씨. 그때 민우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또 왔어요. 지원은 민우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지원의 허락 없이는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원에서 기다렸고 가끔 지원이 허락할 때만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만나볼까? 지원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쌍둥이 중 민우가 가장 먼저 민우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혈액을 나눔으로써 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태준에게 눈짓했습니다. 아이들 좀 봐주실래요? 저는 잠시 나갔다 올게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은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민우는 어때요? 그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민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금오도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는 의사로서의 커리어와 혜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혜원은 어떻게 됐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구속 상태예요. 태영과 함께요.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로 기소됐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혜원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혹은 성공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자. 그 선택이 지원의 인생을 망가뜨렸을지라도. 당신은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됐어요? 민호는 쓰게 웃었습니다. 휴직 중이에요.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하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원은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족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승진과 성공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당신과 아이들 없이 나는 단지 텅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지원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5년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지원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특히 민우가요.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지금 가도 될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민호는 계속해서 불안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당신을 좋아해요. 병실에 도착하자 민석과 민주는 민호를 보고 잠시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 민우야. 많이 좋아졌구나. 태주는 조용히 지원에게 눈짓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 다섯은 처음으로 한 공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서 민호는 천천히 민우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석, 민준, 민우.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야. 새쌍둥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알지 못했던 것, 함께하지 못했던 것, 모든 것이 아빠 잘못이야.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희 엄마에게 잘못된 일을 했어. 그리고 너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지원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강하고 단호하고 때로는 냉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비록 나쁜 아빠였지만 민우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빠. 그 한마디에 민호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너무 세게 안으면 부서질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민준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호의 팔을 만졌습니다. 우리랑 정말 닮았어요. 하지만 민석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요? 우리가 필요 없었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민석아. 아빠는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원한다면, 내가 허락한다면.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든든한 형이었습니다. 항상 동생들을 보호하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조용히 민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석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민석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용서했어요?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민호를 용서했을까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지원은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민호와 민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 셋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지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너희를 자유롭게 키웠다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빠를 만날지 말지도 너희의 선택이야. 민석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민석이 처음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얼음을 깨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민석아. 약속해요.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내 남은 인생 동안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게. 더 이상의 실수는 없을 거야. 민석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석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셋쌍둥이가 모두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희망,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 결정할 거야. 창밖에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서울에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가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원과 아이들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소개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며 아이들은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3개의 가방, 3명의 아이들을 챙기는 일은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 배였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가 데리러 온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간대. 민호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지역 의원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시간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원과 민호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주 방문했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왔어요. 민우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지원은 창을 통해 민호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다발의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그녀에게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사과의 표시이자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셋쌍둥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학교 갈 준비 다 했어? 지원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보상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원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5년간의 부재를 만회하려 필사적이었습니다. 지원 씨, 안녕하세요. 민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꽃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지원은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후에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원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약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원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다시 같이 살자는 제안일까요? 지원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호를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것은 5년 전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깊어진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처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동안 지원은 서울대병원에서의 일자리를 위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태준의 추천으로 그녀는 소아과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금오도에서는 모든 환자를 보는 의사였지만 서울에서는 그녀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 선생님, 오늘 시간 되세요? 민우의 마지막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소식이에요. 지원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바로 갈게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지원은 태준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우의 면역 기능이 완전히 안정화되었어요. 더 이상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요. 물론 정기적인 체크업은 필요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됩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민우의 강한 의지와 민호 원장님의 혈액이 더 중요했죠. 그들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준은 지원의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와 아이들을 도왔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민호 씨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는 정말 변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에게는요?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가끔은 예전처럼 그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하지만 다른 때는 아직 두려워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호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마도 좋은 소식일 거예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정말 당신을 위해 변하고 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금오도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서울에 남을까요? 민호와 다시 시작할까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 보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반 친구들한테 의사 이야기해줬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애들이 부탁해서요. 물론 무서운 이야기는 빼고요.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지원과 민호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지원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제가 집을 샀어요. 아이들과 당신을 위한 집이에요. 지원은 놀랐습니다. 집이요? 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주택이에요. 정원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는 지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원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금오도로 가져간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와 민호의 결혼 사진,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세 장의 출생 증명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민석, 민준, 그리고 민재. 그것이 막내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지원은 5년 동안 그 이름을 숨겨왔습니다. 대신 민우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민재. 민은 민호의 민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위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분노와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민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집 한번 보고 싶어요. 민호는 기뻐하며 즉시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하고 밝은 공간, 아이들을 위한 넓은 방,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천천히 해야 해요. 제가 아직 완전히 당신을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지원은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3장의 출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명서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재. 그가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것이 막내의 진짜 이름이에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지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이름을, 당신이 아버지니까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민호는 말없이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원과 아이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며 매일 아이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날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원은 직접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3개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민석, 민준, 그리고 민재.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만에 그는 다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원은 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노래 불러요.
그들은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었고 민재는 특히 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 용서, 그리고 이름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 서울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5년 전 지원이 쫓겨났던 그 차가운 겨울과 같은 듯 다른 계절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지원의 마음속에 겨울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와 새쌍둥이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민재라고 불렸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타 눈사람의 머리에 당근 코를 꽂았습니다. 민석과 민주는 눈사람 주위를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가장 소중한 선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원이 재결합을 선언하는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원이 문을 열자 태준은 환한 미소와 함께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축하해요, 지원 선생님.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은 선생님의 용기와 민호 원장님의 진심 덕분이었죠.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그날 태준이 의료선을 보내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민호의 취임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민재의 면역 결핍이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어쩌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하네요. 거실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혜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가끔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이해의 마음으로. 민호와 아이들이 정원에서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코와 볼은 추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5년 전보다 더 확신해요.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교만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감사함만이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호가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손을 잡고 모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우리 가족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제 교만과 의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지원은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얼마나 절망했었는가요? 임신한 몸으로 추운 밤에 집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그녀는 결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그녀가 있었습니다.
새쌍둥이의 어머니이자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선택한 여자로서 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 반지가 있었습니다. 지원,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이번에는 의심 대신 믿음으로, 교만 대신 겸손으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축하했습니다. 새쌍둥이는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민재는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아이들이 잠든 밤 지원과 민호는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강한 폭풍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새로운 목적지로 이끄는 순풍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항해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